오늘 5.18 40년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오늘 두 번째 토론인데요. 오늘 첫 번째, 오늘 40주년 이후 정국화 세계화 전략의 재구성. 우리 정무식 교수님 너무 잘 아시죠? 네, 저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우리 딱 표현하면 실천하는 지식인, 저는 이렇게 정무식 교수님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해 전남대에 계시다가 지금 서울대로 가셔서 후배를 강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토론집에 보면 작년에 우리 정근희 교수님이 한번 40주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발표문이 있고, 오늘 또 새로 작성하신 발표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에게 그 얘기를 좀 듣고요. 우리가 오늘 토론자로는 유봉식 광주신고연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경섭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우리 정근희 선생님이 인사를 못했는데, 정근희 선생님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정근희 교수님에게는 한 30분 정도 발표 시간을 제가 드리고, 토론자 분께는 10분, 10분, 그리고 여러분들 플로우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정기식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5.18 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에 갖게 돼서 더욱더 뜻깊습니다. 제가 옛날에 광주에 살 때 무등교회 신도였고, 무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오래 인연이 있는데, 그래서 광주 계신 여러분들 중에 가장 동행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철우 목사님이거든요. 애정을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조진태 당임이사께서 작년 7월 29일 날 5.18 40주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해서 얘기한 게 7월 29일이니까 거의 지금 10달 이상 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 이제 40주년 마지막 날 다시 여러분들 뵙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조진태 상임이사께서 중국화 및 세계화에 관한 내용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제가 제목을 5.18 역사공동체 중국화와 세계화의 성과와 과제,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20주년 대통령 기념사를 일부를 낭독을 했는데, 그것을 인용하는 걸 보면 저만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박기만 선생님도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5.18 기념식, 국가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례화된 것이어서 굉장히 까무라하고, 유일한 쟁점은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올해 40주년 기념식을 보면서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국가기념식 자체가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변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7년 소프트혁명이 막 끝나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일주일쯤 있다가 5.18 기념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7주년 기념식을 전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감동은 두 가지에서 오는데, 10년 동안 MB 박근혜 정부에서 시달리다가 우리의 기념식이 됐다라고 하는 데서 하나 보는 거고, 하나는 대통령 기념사의 내용이 너무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어서 감동이 더 큰 거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식과 내용이 결합될 때, 제대로 통일될 때 감동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7주년 기념사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대통령 스스로가 국채가 광주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진솔하게
표현된 것으로부터 특히 광주 시민들은 많이 그 어떤 동지애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20주년 이번 행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보자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올해 20주년, 40주년 행사는 도청에 부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제 도청합의 의미를 가지고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이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했는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담겼더라고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번 대통령 기념사는 40년 전 5월 17일 새벽에 울렸던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40년 지난 시점에서의 대통령의 응답이었다. 부름과 응답 형식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고 도청합이라고 하는 장소성과 부름과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적 어떤 이른바 소통, 대화를 통해서 그 일종의 드라마가 써졌기 때문에 더 감동이 있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 나라면 도청에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대통령한테도 가고 우리 이철우 목사님한테도 가고 사실은 저한테도 오는 박태만 씨한테도 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겠다, 없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질문 자체가 살아있는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이 대통령 기념사가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서 40년 만에 완성된 일종의 사회적 드라마가 이번 대통령 그 기념사이면서 40주년 기념식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기념식에 사용된 중요한 이미지가 노무현과 가이코 선생의 그 화가들이 외국 화가의 그림이 한 나라의 그 국가 기념식에 아무 부담이 없이 사용되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도청합 기념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989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30년간 지속된 5.18 전야제가 없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것인지 대통령 기념식, 도청합 기념식 때문에 없어진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하여간에 30년간 지속된 전야제를 바치면서 도청합 기념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까지 보면 그런 대가를 치루었는데 그런 대가를 충분히 치를 만한 정도의 40주년 기념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런 그런 감동을 다시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져 거죠. 다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전국화의 의미를 그 대통령 그 기념식과 기념사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전국화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세계화는 아니지만 그 중국화 굉장히 중요한 지표여서 그러면서 이제 전국화가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을 전국화라고 우리가 불러야 하나? 또 세계화는 또 뭔가? 세계화의 경험적 지표들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이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5.18 정신이 뭔지 또는 전국화를 나타내는 경험적 지표가 뭔지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이런 건데 제도 말고 위에 그 소위 말해 사람적인 문제 또는 또 아래 어떤 생활의 행태적인 수준에서 이 사실은 그 전국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세계의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제도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그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화, 세계화 면제에 대한 분석, 연구 이걸 갖다가 할 필요가 있긴 있겠지만 지금 오늘 그 이제 아이디어를 담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국화, 5.18 전국화는 크게 세 개의 국면으로 구성된다. 1980년부터 87년 또는 90년까지의 시기. 그때는 어떻게 믿었냐면 광주 항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면 다 진실이 그거야? 오 그렇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될 줄 알았죠.
근데 해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차 전국화와 2차 전국화의 멘탈리티가 사실 달라서요. 2차 전국화는 1993년, 정확히 말하면 1990년 1월 이른바 삼당학당에 의해서 광주가 고립됐을 때, 그래서 80년에 고립과 90년에 고립, 그리고 나서 전국화가 가는 거죠. 전국화는 팽창입니다. 팽창 또는 확산. 팽창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딱 있고 중심으로부터 의무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에 비례해서 팽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생활 그러면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자식들도 하고 그러면서 리프로덕션이 가능한 것이 생활이죠. 근데 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급급해요. 그 생존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는데 억울하게 죽으면 떠돌아다니는 죽음이 살아있는 죽음이 되고, 잘 죽으면 안장돼가지고 영원히 안식의 세계로 가잖아요. 죽음도 살아있는 죽음이 있고 죽어있는 죽음이 있는 반면에 삶도 살아있는 삶이 있고 죽어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 전국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밖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힘, 그 기량관계, 즉 확산과 수축 또는 끌어들이는 것의 기량관계에 의해서 전국화와 세계화가 규정된다. 이런 물리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강한 그 튀어나감, 확산은 축되었을 때, 수축되었을 때, 강하게 수축되어 있을 때 튀어나간다. 80년 5월에 고립이 없었으면 80년대 내내에 그 확산 전국화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80년 당시에 고립과 검열에 의한 통제가 없었으면 전국화라고 하는 명제는 성립할 수 없었다. 그렇듯이 2차 전국화, 1990년대의 전국화라고 하는 것, 핵심은 뭐냐면 5.18 항쟁의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전국화는 90년 고립이 없었으면 사실은 튀어나갈 수 없는 일종의 용수철과 같은 그런 원리를 또는 이 뭐랄까 기계체류에서 이렇게 짚고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디딤돌적인 그런 것들이 90년 1월에 우리가 경험을 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92년 대통령 선거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87년 김대중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의 슬픔과 92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의 슬픔, 어떤 것이 더 큰 슬픔이었어요? 광주 사람들한테. 지금도 기억하는데 92년도 대통령도 끝나고 나서 무덤교회에서 비가 살살 내리고 있었는데 창문을 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빗물이 우리들의 눈물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교회에서 왜 우리에게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과실을 내리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랬어요. 92년도. 그래서 87년도의 패배는 구실이 있었어요. 지역 감정 분할, 그리고 뭐 민주 진영의 분열, 이것 때문에 졌다. 근데 92년도 빼면은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92년도 패배 좌절감과 80년 이후 5월 27일의 좌절감, 87년도 12월 달의 좌절감, 그리고 92년도 12월 달의 좌절감, 이런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화 또는 세계화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국화는 80년대에 직자적 전국화가 있고 90년대에 대자적 전국화가 있고 90년대의 전국화는 훨씬 더 전략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는 전국화다.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2008년도 민주주의가 됐으면 여야 정권권체가 되고 뭐 당연한 것이고 잘못됐으면 벌도 받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2008년도에 오니까 이게 아니더라. 단순히 진보 보수의 근체가 아니라 새로운 암흑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거기로부터 그 느낌은 어디서 오냐면 1998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민주정권 1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성과가 우화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5.18에 대한 왜곡과 표매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대처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왜곡과 폄훼에 대한 반동적 성격이 뭐냐면 3차 전국화 또는 세계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세계화는 뭐냐?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전국화의 공간적 의원의 확대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전국화가 잘 안 되니까 의회로서 전국화의 의회로서의 세계화의 측면이 언제면 1980년대, 90년대죠. 90년대 좌절은 전국화보다는 세계화로 우회하게 만들었고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의 인정을 통해서 다시 전국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90년대 전국화와 세계화의 특징이다. 90년대에는 전국화와 세계화가 서로 충돌되는 지점에 존재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세계화와 이 전국화가 같이 공명하는 그런 건데 따라서 전국화와 이 세계화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국면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그 과정에서 세계화의 명제에서 1번은 역시 광주 시민연대의 출범 93년 말 94년도 아주 씩씩하게 나왔죠. 지금은 약간 말했어요. 윤정희 시장 문제 때문에 비슷하지만 시장 안 했으면 다르다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그 공로자는 5.18 재단이죠. 재단이 94년도에 성립을 한 이후에 시민연대의 그런 세계화 전략을 상당히 수용을 했고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물론 그 중간에 98년도에 아시아 인권원장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세계화의 중요한 역시 디딤돌은 홍콩에 있는 아시아 인권위원회였지만 99년도부터는 세계화의 중요한 그 견인차 노릇을 5.18 재단이 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볼 때 세계화 전략이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많은 성과를 갖고 있었던 것은 5.18 광주의 세계화 전략이다.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양현주 선생님 와 있지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도 그 정도로 못하지요. 형편없어요. 광주에 비하면 그 세계화라는 장면을 보면. 하여튼 뭐 그렇게 그때 뭐 20주년 맞이해서 무슨 뭐 유실회에서 가서 뭐 국제학술회의도 하고 그것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세계화라고 하는 이름의 맥락에서 보면 돌아가신 우리 서유신 선생 조지 카치아 피카스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하여튼 두세 분이 굉장히 그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걸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와 전국화를 얘기를 할 때 원동력, 다시 수축하는 힘, 광주를 끌어들이는 힘 두 가지죠. 하나는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맥락에서는 매력입니다. 매력. 광주가 갖고 있는 매력. 광주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어느 정도니까. 두 번째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채감. 부채감은 동시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광주 시민들이 27일 날 새벽에 돌아가신 양반들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부채감. 두 번째는 광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서 느끼는 부채감.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양자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지금까지 검증해 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내가 1988년도에 현대사 사례연구소 홍기 선생님과 같이 5.18 참가자 증언 체험을 하는데 왜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광주에서 부르면 정리할 수 오지? 그런 걸들 보고 그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식인 사회에서는 80년에 그런 부채감이 생긴 게 아니고 78년도에 생겼더라고요. 78년도 교육집회 사건 때 광주하고 서울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서울 사람들 다 빠지고 광주 사람들 다 잡혀갔잖아요. 그러면서 지식인 사회에서는 78년도부터 그런 부채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대중적인 수준에서는 80년 5월이 이런 부채감을 만드는 핵심적인 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 광주에 대한 부채감의 표현 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민주화 운동의 초창기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 힘으로 그 자장 속에 지금까지도 들어있다. 이 40년 이후에 그런 자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5.18 정신을 가장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인 수준에서는 뭐 학술력 대회도 하고 뭐 인권상도 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큰 또 하나의 그 힘이 뭐냐면 광주가 만들어낸 문화
만들어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문화예술적 텍스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국화, 특히 세계어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광주가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텍스트들이 전국화의 맥락과 세계어 맥락에서 어떻게 더 강력하게 힘을 작동을 할까 생각해보면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세계어는 전국화에 비해서 훨씬 더 문화예술적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80년대 또는 90년대 광주의 문화예술운동에서의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수많은 작품들의 예술적 상상력은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말하면 문화적 예술적 상상력의 역사적 기초, 뭐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총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의 탄생 6월 2일 80년 6월 2일 우리 시인 김주태 선생이 근데 이제 이 시를 곰곰 생각을 해봐요. 이 시 전에 이와 같은 형식이 없었을까? 이 5월 24일 날 우리 시민 벌기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하여 영원한 우리 민족의 소망이여 운율이 우리 김주태 시인의 시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피와 땀이 아니면 거둘 수 없는 영원한 거룩한 열매여 그 이름 부르기에 목마른 젊음이었기에 우리는 총칼에 부딪히며 여기 왔노라. 내 느낌에는 이 5월 24일 시민 권리대회에서 읽었던 이 앞부분, 이 부분이 시의 탄생을 예감하고 있는, 지금 곧 무엇인가 영적인 그런 마음을 담아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미 5월 24일 날이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김인태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그 시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1번, 왜 이 기가 이게 기독교적입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요, 나는 무당이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나중에 작년에 경영신문과 긴 인터뷰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다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앞부분 광주야 이 부분은 아까 말한 읽은 그것과 너무너무 닮아있어요. 뒷부분, 중간 부분, 당신은 남편한테 최민희 씨가 말하는 그 부분이 이제 빙의에 의해서 자기가 무당이 되어가지고 대신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그 부분이 들어갔는가? 여러분 다 알죠? 바로 김진태 선생의 동료 학교 교사 부인이 최민희 씨였던 거지. 그래서 최민희 씨가 돌아가신 그날 남편이 와가지고 우리 마누라 모가지가 날아가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영안실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무서워서 아무도 못 왔던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시에서 그 부인이 빙의가 되어가지고 남편한테 하는 말, 그 말에 대한 응답이 1년 후에 당신은 천사였어 라고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80년대 내내 망원동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천사였어 5월의 신부 그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기절이 그 시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이 무등이여 십자가요, 이 시는 80년 6월 2일 날 완성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1년 후에 완성된 거다. 어디 그런 섭니까? 두 번째 그 시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여튼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접비가 나왔어요. 하여튼 이 접신이라고 하는 거, 이 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개념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 해야지. 이 시가 처음 드러났을 때 100m짜리가 30m짜리 드러났잖아요. 그 모습, 처참하게 시의 몸이 망가진 방식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80년 5월 27일 날에 그 수원이 동 앞에 있었던 시체와 똑같다. 시민들의 몸이 망가져 있던 방식대로 시도 몸이 망가져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다.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시점에서 이미 원래의 시가 밖으로 빨리 돌려져서 세계로 나간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계화는 한참 후에 이루어진 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80년대 내내 고립되어 있었고
정보가 왜곡되어 있었고 검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80년 당시에 세계에서 광주를 어떻게 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시는 바로 거의 똑같은 시각에 이미 세계적인 것이 들어있었다. 이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랄까 그 딜레마, 함정 같은 게 있어요. 80년 5월 당시부터 광주는 세계적인 사건이었다 라고 보느냐, 세계화의 결과로 5.18의 진상이 세계에 알려졌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렇게 보느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 이 시가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노래의 탄생이잖아요. 노래의 탄생. 한 1년 후에 노래의 탄생인데 사실은 5월 항쟁 그 당시에 5월 22일 날 여러분 알다시피 김용률의 검은 리본 다람쥐가 만들어졌어요. 발표는 81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지만 사실 그 노래는 김용률 선생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5월 22일 날 상무대에서 그 시신들을 보고 돌아가서 그날 바로 만들었던 노래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검은 리본 다람쥐는 그 다음 바로 이물리본 행진곡과 연결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81년도 당시에는 검은 리본 다람쥐와 문성현의 그 5월의 노래 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시는 81년도 상황에서는 좀 추모시예요. 추모시. 82년도 이물리본 행진곡에 가면 비로소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 내가 앞서서 나가니 산자의 딸을 따라라고 하는 죽은 자와 산자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일방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죽은 자들에 대한 추모의 방식이어인 반면에 노래의 세계에서 82년도에 오면 대화가 가능해지는 사고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림의 세계, 홍성당 선생의 그 판화를 분석을 해보면 81년도, 82년도 판화들은 전부 무슨 폭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데 84년도에 비로소 대동세상이 등장하고 대동세상 1과 2가 84년도에 나옵니다. 근데 88년도 이 대동세상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동세상 1은 굉장히 시적인 거예요. 총과 밥의 만남. 총과 밥이 어디서 만나냐면 11번의 총과 주먹밥을 주는 그 양봉시장 아줌마의 손이 그 가운데에 그 주먹밥을 딱 돼 있어요. 총과 밥의 만남. 극적인 장면을 대동세상 1로 표현을 했고, 대동세상 2는 당시 5월 항쟁 당시에 이 문화선전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다가 쏘는 소설적인 거고, 대동세상 2는 시적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홍남 밥에 오고 얘기해보면, 그냥 우리는 그 파라들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구나. 근데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인물들이 있어요. 그 대동세상 2에 나오는 인물들, 누구, 이름, 또 이 밥, 5월에 속 거두는 거 하는 밥, 누구, 정양자씨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80년 당시에 구체적인 사람들까지, 구체적인 장소들까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그림을 읽지 않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 아직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규명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물리본 행진곡이나 이 홍성남의 이 판화들은 그 이후에 전개되는 진상규명 운동의 중요한 나침반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때는 아직 사진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사진은 87년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어디죠? 여기 5.18 기록관 그 카톨릭 센터에서 처음으로 퓨지 전시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 노래, 그림, 그리고 한참 가서 사진, 그리고 나서 다큐멘터리, 그리고 나서 영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본격적인 의미의 소설. 왜 그런 방식으로 5.18이 문화적으로 재현되는가? 그것은 왜 시가 소설보다 선행하는가? 왜 노래가 연극보다 선행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인 거죠. 본격적인 연극은 88년에 금이의 5월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박효선은 돌아가신 양반이지만 박효선에게 그 금이의 5월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연극으로 픽션으로 보고 있지만 박효선은 픽션이 아니고 80년을 갖다가 88년으로 옮겨오는, 즉 영원한 현재로서의 과거,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다. 이런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맥락을 우리가 충분히 이 연구자들이 제대로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감동을 제대로 전달 못하는 거죠. 연구자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크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홍성감의 대동대상은 최초로 광주의 경험을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커뮤니티 또는 커뮤니라는 개념으로 파악한 거예요. 근데 그 파악은 5월 22일, 5월 25일까지, 5월 26일까지죠. 그러고 나서 99년도에 최종훈 선생이 19일, 20일, 21일 날의 상황을 절대 공동체로 표현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이제 그런 절대 공동체적 차원의 문제와 홍성감 화백이 말한 대동대상적인 차원의 문제와 27일 새벽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것을 아울러서 역사 공동체로 불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5.18 기념식과 대통령 기념사는 그런 역사 공동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실체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40주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고들이 어느 정도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가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국화와 세계화 또는 5.18 기념식들이 짜져야 한다. 사실은 그런 시도를 20주년 때 이미 한번 했어요. 20주년 전에 때 우리가 횃불 들고 행진을 했고 거기에 이제 당시에 참가했던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좀 세계화의 어떤 맥락에서 20주년 재현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의 그 생각들이 지금 다시 20주년 지으로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있었던 거구나.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모든 걸 다 의식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런 거였네. 그런 의미가 있었네. 내가 생각보다 생각을 그런 일을 했었네. 이런 그런 게 많잖아요. 어제 나보다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오늘이 내가 어제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 이런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5.18 기념식 짜져야 한다. 그리고 전국화와 세계화가 그런 역사적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그런 역사의식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재생산되어야 한다. 그거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할까? 그건 이제 내 몫이 아니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히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뭡니까? 살아남은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과 5.18을 새롭게 직면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20주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5.18이었어요. 40주년이 되다 보니까 절반은 살아남은 자들의 5.18이고 절반은 새롭게 5.18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5.18이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이 그런 새롭게 5.18에 직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들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충분히 그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또는 그들의 부름에, 젊은이들의 부름에 살아남은 자들이 응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좀 제가 거칠게 쓴 글들을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너무 거칠게 말씀드렸다. 갑자기 또 후회가 되는 게 고맙습니다. 아주 열감을 해주셨습니다.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론회에 이렇게 막 열광적이고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발제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아무튼 너무 열광을 해주신 우리 정근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따로 정리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 교수님께서 5.18의 전국화, 세계화라는 담론을 가지고 전국화에는 어떤 세계에 크게 파도가 있었다라는 역사적 그런 말씀, 평가 이런 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세계화 관련해서는 광주 시민연대 5.18 기념대단의 어떤 그 역할들을 한번 주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해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예술적 힘, 상상력을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시의 탄생, 그 다음에 노래의 탄생, 그리고 그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역사 공동체의 어떤 실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40주년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어떤 과거와 현재가 실제적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답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이제 40년이 지나서 살아남은 자, 그리고 새롭게 5.18을 직면하는 자와의 어떤 대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열광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슴에 절절히 다가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토론자 두 분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또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광주신보연대 유봉식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급하게 했으면 좀 부실하게 합니다만, 처음에 이 정과 세계화 전략의 재구성이라는 주제와 교수님의 날짜를 보고 상당히 약간 좀 얼마나 이 주제에 부합되게 이 기술이 되었는가 해서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오늘 또 직접 들어보니 또 다른 느낌으로 들려옵니다. 일단 글보다도 강의력이 훨씬 더 발전력이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그 토론은 어제 교수님의 글에 대한 제 간단한 소감 이런 공부하고, 그리고 전국화 세계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보다 앞서서 구체적인 어떤 전략 마련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또 고민하고 또 모색해야 될 이런 어떤 전대적인 과제, 특히 이제 5.18 정신 가치 측면에서 확장을 위해 들어가는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화 세계를 위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여러 모색과 방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의 한 100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열어드렸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 기념식으로 본 전국화 그리고 세계화의 현재적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0년 만에 항쟁의 한복판이었던 항쟁과 또 학살의 중심이었던 도청합 광장에서 전국 기념식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그 기념식의 장소뿐만이 아니고 그 형식과 내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감동과 더불어서 40년 전 앞서 나간 분들의 부름과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을할지, 대동세상을 구현했던 5.18이 촛불행동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라는 대통령의 그런 역사적인 평가, 그리고 정부의 5.18 당연한 과제에 대한 의지, 이런 측면까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과거 지난 정권 9년 동안의 역사 왜곡과 편애에 정말 시달렸던 이런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5.18의 전국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하면서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공감이 있었고요. 또 특히 외국인 허가와 관련해서 세계화 맥락에서도 특별한 사고들을 평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됐습니다. 기념식 장소를 들어서 저희가 약간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대부분의 주요 행사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기념식은 특별하게 더 돋보일 수밖에 없었고, 40주년의 어떤 위상에 맞게 5.18이 의미를 더욱 좀 부각시키고 또 전국화에 지었던 측면, 그런 측면에서 평가했던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5.18의 전국화 세계화의 원동력을 국체감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 그리고 5.18 운동의 정신과 동력은 그런 산자들의 죽은 자와의 동지의식, 제의식, 또 회원의 의무감, 기업주의 추모, 이걸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 특히 5월 문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당시 항쟁 경험을 토대로 아까 그 접시인과 비 이런 것까지 포함한 시, 그리고 노래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대동을 이야기했던 판화, 기타 그림, 연극, 사진 이런 부분에서 5월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5월의 역사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전국과 세계와의 측면에서 특히 5월 문화예술운동이 기한 중요한 그런 성과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로 이건 좀 짧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미래 청년 세대들의 5.18 기억의 중요성, 그리고 미완 진실규명 문제, 또 우리는 사회적 공동체에서 5.18 가치구현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과제로서 제기했던 부분, 이 전반에 대한 먼저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국화 세계화 현상과 관련해서 40년간 여러 좌절과 장애를 거치면서도 제도화된 여러 성과들이 열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처 다 이렇게 별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열거된 것들을 보면서 이런 성과들이 전국화 세계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로 중요하게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현재적 전국화의 어떤 전국화 세계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점. 그 다음에 전국화는 5.18 정신, 광주 정신의 전국적 확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5.18 정신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국화를 나타내는 경험적 지표가 무엇인지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한 점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그런 작업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논란이 됐던 지점이 여전히 있어서 그런 지표들을 만들지 못한 것인지,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는 봐집니다. 지표들을 만들어서 세계를 더욱더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지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 또 어떤 과정과 방법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다른 혹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으로. 저는 전국화 세계화에 앞서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이런 문제로 몇 가지를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온전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5.18의 진실이 전 국민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없을 뿐더러 왜곡과 편애가 무방비로 난립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그 진실, 전국 세계화의 가장 큰 장애로 확산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왜곡 편애 활동에 대한 어떤 법제도적 제재 장치, 이것이 이제 역사의 옥철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이명박 박근혜 3년범 등이 약간 제기되면서 올라왔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단죄되지 않은 범죄는 100%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적 우리가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처벌되지 않는 학살에 대한 단죄, 이것도 특별법 제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반드시 돼야 될 필요가 있다. 5월에 전과 세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대적인 우리의 실천적 과제로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고 우리 과제로 삼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미국의 책임과 역할, 이런 것이 진상조사위에 현재 포함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미국의 공식적인 역사적인 사례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금도 구체적인 기밀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실 밝히기 어려운 이런 점들이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자료 공개와 책임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던 것, 76년에서 83년까지 넣어가지고 약 3만 명의 소위 민주 인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확산하고 또 모함이하고 이랬던 것에 대한 미국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사과했었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5.18과 관련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18의 정신, 가치,
더욱더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자 민주주의 보루로서 경영했던 게 지난 40년 동안에 5.18의 중요한 역할에도 많이 있는데 40년이 지난 이제는 5.18이 미래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보다 진화된 이념 그런 가치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지금도 이미 사회적으로 이런 담론과 또 이런 노력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별과 혐오가 없는 그런 민주주의와 인권 또 노동 존중, 대동세상, 국민주권 더 나아가서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5.18의 정신, 가치를 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평화 통일 관련된 담론을 우리 5.18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당시 5.18 군부 정권이 광주 학살을 무참하게 진압했던 그런 명분이기도 했고 그런 배경이기도 했었죠. 또 지금도 역시 반북, 종북론과 연계해서 5.18의 맹목적인 이런 조작과 폄훼가 가능하게 하는 이런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의 질서, 그런 체제 이런 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5.18의 어떤 완성으로 또 5.18 정신의 어떤 진정한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차원으로 실패한 신자유주의 또 추락하는 미국 패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이념과 그런 가치 등론을 좀 적극하고 더 나아가서 뭔가 주도할 필요가 있겠다. 세계적 차원에서 양극화 심화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 미국의 이익과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사실상 미국도 가차없이 침묵했던 그래서 기만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으로서 미국의 패권체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평화로운 세계 질서, 쏟아가는 생태 운영 이런 등등에 대한 담론을 5.18에서부터 적극하고 또 선도하고 또 그것을 위한 국내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세계화를 위해서는 5.18에 대한 국가적 세계사적 위상을 더 분명하게 좀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얼마 전 그 김상봉 교수님의 발제 철학적 그 어떤 5.18의 도착 이걸 통해서도 세계사적으로 독보적인 민중 항쟁으로 이렇게 규정한 세라 같은 것들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 인류의 고귀한 자산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 이런 수완 가치 또 거기로부터 무한한 인류 발전의 어떤 영광과 그 상상의 원천으로 삼아나갈 수 있는 이런 측면들에서 아직은 포함해서 5.18의 그런 세계적 위상, 인류사적 위상을 보다 더 좀 올바르게 또 더 높이 세워내기 위한 이런 한국 이론적 연구랄지 또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활동도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5.18 관련 각종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말씀도 있었지만은 헌법 전문수록까지를 통해서 국가 이념과 정체성으로 해나가는 것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자긍심과 함께 가치와 기본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전국화 세계를 위한 몇 가지 단상에서 교수님 19년 발전을 해서 전국화 세계를 위한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했었는데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광주 지역사회에서도 민간 협력 차원에서 구체적인 이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전국화 세계화 이전에 지역화 이 표현이 뭐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좀 지역화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광주에서도 올해 들어와서 지역 공휴일로 5.18을 지정됐죠. 그리고 이제 조기 개항도 우선 급하게 했습니다만 조례로 제정을 좀 해나가고 조기 개항하면서 그래서 시민적 참여 또 5월 18일에는 또는 뭐 27일 등에는 시민들이 차량에 전자등을 켜고 5.18 추모와 또는 5.18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이런 것이 광주 지역사회에서 5.18 기간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같이 뭐 추모도 하고 같이 정신을 새기기도 하고 시민 함께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면서 광주에 가면 뭐가 좀 다르더라 이런 뭔가 분위기와 감동을 광주에서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5.18의 역사 문화 자산에 대한 또 인적 자산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인 관리 또 인적물적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그 다음에 인권도시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광주시 차원에서의 제도도 있고 또 이런 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민들 체감 정도는 지극히 낮다고 봐집니다. 있는 점조차도 잘 모르거나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실제 이게 시민 생활 현장에서 또 시민적 참여 속에서 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 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리고 찾아가고 싶은 광주 또 5.18과 연계된 여러 역사문화 관광 생태 도시 여러 인프라들 좀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광주 지역사회에서 먼저 정부가 세계화를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소년 미래 세대에 대한 전략 말이 정말 절실하다. 이런 방안으로는 이제 지구교육안정 체제에서 여러 이미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더 개발 확대하는 문제일지, 뭐 청소년 국제 평화 캠프랄지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지금보다 더 좀 공격적으로 좀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정부가 세계화 사례인데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활동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전략적 적극적인 이런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유봉식 대표님께서 정근익 교수님 발전문에 대한 어떤 소감 그리고 전국화 세계화 이전에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숙제들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고 5.18 정신 가치의 확장 그리고 위상 정립 그리고 몇 가지 단상을 했고 한 두 가지 정도가 질문을 발제자분한테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박경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경석 선생님은 전남 5.18 연구소 전임 연구원으로 계신데요.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경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발표해 주신 정근식 교수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90년대에 제가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제가 그렇게 튀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또박또박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그게 한 25년은 된 것 같습니다. 25년이 지나서도 교수님이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는구나. 제가 발표문을 받고 아직도 선생님 저한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전히 그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발표이고 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44쪽에 이제 토론문을 썼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서 자리에 계신 분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이 발표문에 대해서 제 생각과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국화 세계화하고 관련해서 이제 전국화 세계화를 5.18 정신이 확대되고 확장되는 거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5.18 정신이 뭔가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없다 아니면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했다기보다는 학술 논문들도 적지 않고요. 5.18 정신에 관해서 하는 얘기들은 많지만 문제는 이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공부하고 또 토의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합의 지점에 이르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5.18 정신 얘기할 때는 민주주의 인권 얘기들을 90년대에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나눔, 연대 이런 초점들이 또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그 교수님께서 작년에도 발표를 하셨지만은 전국화 세계화 또 5.18 정신을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도 이제 작년에 발표문을 읽고 좀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5월 투쟁의 성과죠. 5원칙은 상당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5가지 원칙, 그러니까 진실, 책임, 지금 보상으로 법적으로 타협이 돼서 보상법이긴 하지만 배상, 명예, 기업 이 5가지가 저는 5월 정신을 얘기하고 전국화 세계화의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저는 정식 교수님이 잘 표현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사실은 얘기를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충분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이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고 연구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식 교수님도 작년 발표를 했었고 올해 발표가 저는 똑같이 이어지는 게 이 5원칙에 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원칙의 하나가 책임이라는 문제가 걸려있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로 이제 넘어가면은 어쨌든 정식 교수님은 이 전국화 세계화의 동력으로서 부채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면 책임의 문제겠죠. 근데 책임은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5.18 세대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러니까 5.18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가치총을 듣지 못해서 아니면 도청의 끝까지 남지 못해서 느끼게 되는 부채감이 있을 것이고 또 5.18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가까운 친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5.18 얘기를 듣고 느꼈던 부끄러움이나 책임감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교수님께서는 이제 부채감을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왜 누가 5.18 얘기를 듣고 부채의식을 느끼게 됩니까? 연구로서도 저는 이걸 규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꼈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광주의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었지만 서울에 가서 그걸 아는 대학생들이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다 같은 반응이었을까? 82년인가요? 부산에서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문무식 씨가 그 사건을 겪고 이제 투옥이 되고 나서 한 20년 후에 회고했던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는 5.18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부산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점거 과정에서 불안하게도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이 죽었었는데 자기는 5.18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 경찰조차도 묻질 않더라. 그래서 그때 문무식 씨는 이게 과도할 수는 있지만 5.18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내재에 있는 폭력들이 폭발을 한 것이고 이게 구조적 폭력이라면 이 구조를 묵인하고 이 구조를 만들고 온전하는 데 가담한 모든 국민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게 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문제는 분명 가해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하고 이것도 물어야 될 문제이긴 하죠. 가해자 중에서도 일단 지휘관까지는 분명히 책임자로서 문책이 필요한데 문제는 사병들이겠죠. 명령을 받고 그럼 부당한 명령을 수행한 사람 이건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또 이 책임의 문제는 아까 정식 교수님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5.18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저는 이 부채감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그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5.18의 역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채감을 저는 느낄 수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위 5.18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들한테는 이 부채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있더라도 이제 이 유가족이라든가
피해자, 희생자의 자녀들까지는 이 부채감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또한 저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세대는 5.18에 대해서 부채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나서 강의실에서 얘기하고 만났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전국과 세계화의 동력으로서 부채감을 얘기하게 되면은 이 부채감이 전승이 안 되거나 공감이 안 되면은 전국화 세계화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발표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토론문에서 했던 얘기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채감을 갖지 않는 이 세대하고 같이 어떻게 우리가 5.18을 나누고 또 전국과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을 건가. 물론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정식 교수님이 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사례, 또 노래의 사례, 그림의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례들 또한 이 부채감의 문제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보면은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 예술적 상상력이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에 같이 결부되면 이게 예술적 상상력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청 복원 얘기를 할 때 이미 이제 도청에 가시면 부분에 이제 그 전시가 일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중요한 이제 논쟁이자 논점으로 제기했던 게 5.18 전시라고 하는 게 과거의 사실을, 과거의 진실을 제대로 재현을 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이걸 문화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게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거를 당신의 보건추진위원회 협의회에서 이제 논점으로 제기했는데 활발하게 토론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적으로 형상화했을 때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고, 또 이런 5.18을 문화예술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갖고 있는, 특히 당사자, 5.18 관련 당사자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을까, 이 문제를 두고. 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광주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5.18을 마주하고 접근을 했을 때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분들은, 청년들은 대부분 문화예술 쪽을 통해서 공감을 조금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역사 공동체, 기업 공동체, 이 다음 세대로 개성이 되고 확장이 가능할 건가? 그 다음 세대들, 청년들은 대체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18이 중요한 유산이고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물려주고 싶어 하죠, 어르신들은. 근데 청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만난 청년들, 젊은이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5.18과 민주인권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수업이 정식 교양법 과목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난 청년들은 5.18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쓰긴 했었지만 어렵게 일단 생각을 하죠. 어렵고 무섭고 또 성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종의 사실 그런 표현들은 심지어 일종의 금기처럼 얘기해요. 5.18에 대해서 금기나 터부가 돼버리고,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큰일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얘기하기 다 꺼려하는 거죠. 그나마 저희는 이제 강의실에서 5.18이라는 수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얘기하기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5.18 교육도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어쨌든 제대로 전달하기 주고 뭐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들이 있죠. 근데 그동안 5.18 교육들이 어쨌든 왜라는 질문이 대부분 빠져 있었던 거예요. 5.18 세대나 경험했던 세대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은 가치들이 있는 것들인데 왜라는 질문 없이 항상 학생들한테는 무엇을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라는 게 빠져 있으면 스스로 자기한테 5.18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거나 생각할 여지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점을 느끼고 이제 개선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광주의 다음 세대 얘기를 지난해 39주년부터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다행히 좀 이제 다음 세대도 조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전히 이 다음 세대는 그 지금 5.18 세대 당사자보다는 손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뭘 원해? 이제 와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와서 얘기도 해보고 우리가 들어줄 테니까. 근데 여전히 손님이 아닌가. 근데 이 다음 세대, 광주의 다음 세대, 정말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골을 만든 친구도 있고, 또 어디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닌데 5월 엽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엽서 만들어서 또 때로는 우편료까지 부담을 하면서 5월 엽서를 만드는 친구도 있고, 5월 얘기를 밥 먹듯이 기억을 하겠다라는 결심하에 5월 할머니들을 만나가지고 요리책을 만들려고 하는 5월 식탁 프로젝트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음 세대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손님 취급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손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야, 저는 이 또한 다음 세대 또한 당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제도적으로 당사자 규정들이 좀 관련자 당사자 해가지고 보상법상에, 필법벌상에, 오히려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저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 당사자 중에서 진짜냐 가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열어놓고 저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법제도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발표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만 짧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정근 선생님께서 두 번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5월 분쟁의 성과 5원칙, 책임의 문제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강조해서 어떻게 5.18 정신을 다음 세대로 승계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 현장 속에서 느끼는 고민, 한계 이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두 분 토론자분들 공통적인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5월 정신이 무엇이냐, 이거 규정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발제자분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미생 토론자들이 제기한 질문이나 소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의 또 반응, 또 이야기 좀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토론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우리 유명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2000년 당시에 그 5.18 전야제 행사를 할 때 그 재단에서 부상했던 행사하고 인중연대인 거, 그래서 부상했던 행사가 서로 약간 뭐랄까 충돌을 한 건 아니고 약간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때보다는 지금은 긴장감이 별로 적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여전히 5.18을 생각하는 방식 또는 5.18의 정신을 잘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지금도 있나요? 여기 도청 앞에 그 전두환 머리 무릎 꿇은 전두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도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졌던데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진실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사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야, 나 정말 잘못했어. 내 죽기 전에 그냥 사과하고 죽을래. 검신 죽을래.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진실. 우리는 진실을 말을 하지만 사실 진실을 요구하는 것보다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는.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전두환 상황에 원래 출발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창 양면학살 공원에 가면 무릎 꿇은 군인 산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창 양면학살에 대해서 11사단 그 사단장 북한에 가버렸는데 그 11사단에서 그 학살을 했고 사과를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양면학살 그 공원을 지으면서 3명의 군인들이 두 사람 서 있고 한 사람 무릎 꿇고 그 유족들한테 사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과를 받았거든요. 사과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걸 뭐라고 예술적으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언적 사실주의 이렇게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그 전두환은 그 두 번째 사례예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떤 바람을 비주얼라이즈 물질화 해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하나 중요한 예술적 어떤 작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계속될지 아니면 현실에서 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질지 그건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문제가 지금 진실 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5.18 정신이 무엇이냐, 그런 뭐 정보와 같은 경험적 지표가 무엇이냐. 이것은 절반은 5.18 정신에 대한 5.18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항상 그게 그 맥락에 따라서 재해석되는 것이어서 열려져 있는 거죠. 열려져 있는 거. 너무 열려져 있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상정이 되고 그런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재해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근데 이제 아주 길게 보면 우리 동민 전쟁의 주체들 지금으로부터 124년인가요? 그 양반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들의 얘기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 동학이 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동학의 그 주체들은 일본함 농민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싸웠고 이걸 못하고 죽었죠. 1929년도 우리 광주학생 사건의 주역들도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 조선대학교 선생님 박주재 선생님 따라 계시긴 했지만 실제로 29년도 그 광주학생 사건의 주체들은 생각해보면 죽을 때까지 자기들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80년 이후 5.18은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많이 있고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추구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거기에 비하면 홍지가 더 뭐랄까 해운이랄까 그런 측면도 전혀 없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이 부분이 사상이나 가치의 차원과 제도적 차원과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동적 차원 이렇게 구별을 해서 화두에 아까 말한 대로 그 5개 5원칙에 기초를 해서 정국화의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한 번도 우리가 5.18의 정국화에 대한 경험적 지표를 만들어서 실제 조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80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게 뭐냐면 호남은 항상 선거할 때마다 진보편에 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 우리가 이제 40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몇 가지 변했다고 말하고 그 파도가 세 분의 파도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파도 밑에 뭐가 있냐면 구조적인 힘층이 있어요. 구조적인 힘층. 변하지 않은 거. 변하지 않은 거. 항상 광주는 80%에서 90%, 95%까지 정치적으로 보면 선거 때마다 소위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해왔다. 몇 년 갈까요? 앞으로 40년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앞으로 계속 이제 대통령 선거는 계속 갔는데 호남의 지지가 결정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보호로서 계속 광주와 호남, 전남이 작동을 할 것이다. 몇 년 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광주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이 출발할 때 굉장히 많이 많았지만 비엔날레는 우리나라 전체 문화 행사, 지방정부의 문화 행사를 여는 새로운 그런 신기원이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게 가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차원에서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앞으로 변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전국화, 세계화를 얘기할 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고, 세계화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세계화는 광주적인 세계화는 전국화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봤잖아요.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이물리언 행진곡이 불려지고 조금 있다가 홍콩 시민들이 광주에 연대를 손을 내밀고 광주 사람들이 손을 내밀까 말까 그랬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지금 그 대만의 민진당 그 굉장히 중요한 철주의라고 하는 시장이 왔을 때, 광주에 왔을 때 초청을 했고 하나도 환대를 못했어요. 중국 때문에. 이 5.18의 세계화 맥락에서 보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미중 패권 속에 광주 정신이 사실 갇혀있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미국 눈치도 봐야죠. 한편으로 미국 책임도 물어야지만 미국 눈치 봐야죠. 그 다음에 중국 요구하지만 중국 눈치도 또 봐야죠. 광주 시장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대통령과 달리 광주 시장이 마음 놓게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가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세계화의 문제는 그런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그런 지정학적 구조와 정치적 정세에 연결되어 있거나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 광주 인권도시 포럼이나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나 또 다른 행사를 보면 지금 현재 어떤 한계가 있구나, 어떤 부분을 우리 제대로 못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다 보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런 굉장히 세계적인 의미의 어떤 큰 과제, 부담을 우리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100만, 120만 정도 되는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가 참 상징적으로 대구와 연대를 해가지고 많은 그 희망도 주고 역시 광주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세계적인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광주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그 광주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적 차원 말고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 수준에서의 있는 거예요. 정치적 힘과 경제적 힘, 또 문화적인 힘,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가 좀 나오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인지도, 세계적인 친화도, 또는 예를 들어서 연대의 정도, 연대의 강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재난에다가 하라고 할 수도 없고 5.18 전원대 5.18 정도에다 그거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시와 대학과 재단, 시민사회가 실제로 이제 늘 조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꼭 조정을 100%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게 좀 이제 늘 질문해야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시청 교수님께서 토론자들의 어떤 질문 그리고 소감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가장 먼저 손 드셔도 돼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저는 사단법인 구속부상녀의 5.18 구속부상녀 목포무한 신안 회장 최형주입니다.
우리 정근식 그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신 그 40주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역사 공동체, 정부가 및 세계화의 성과 과제,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40주년을 기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일 참석했습니다. 아마 40주년 행사는 축소돼서 했지만은 40주년을 지내면서 정부가 주례해서 직접 대통령 네 분이 참석해서 해줄 것에 대해서 바로 정부가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세계화는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과제지만은 왜 안 되냐? 1993년 5월 13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마물 묘역을 참배하러 오셨다가 저희들 5단체 동기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참배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특별 성명을 했습니다. 도청을 옮기고 그 자리에 5.18 기념관을 세워라 했습니다. 만천하의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함과 동시에 플러스 5.18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기념탑을 세워가지고 그런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세계적인 민주화 그 전당이 되면 좋은데 아시아문화 전당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만이 나오기 때문에 5.18은 바로 그때 당시부터 아시아로 적게 되어버렸다 그겁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탓하거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어떤 의미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했던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5.18 기념관으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을 했고 그런데 아시아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그 돈도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대로 살리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제안입니다. 518m를 만약 해놓으면 세계적으로 상징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365일 730일 동안 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강주는 또 전라남도는 우리 대한민국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좁혀져가지고 아직도 활성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양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강주는 저는 목포 왔습니다만 목포나 강주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라도 광주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저는 좁을 때. 물론 광주 역에 근방에 여러 가지 거주하신 분들이나 사모하신 분들은 불평하리나 몰라도 그 자리에다가 옮겨가지고 세계 민주전당을 만들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뭐 아시아 문화 또 다 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5.18에 관한 그 전당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없이 가다 보면은 많은 5.18에 대한 사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부족한다 이 전당이 제가 볼 때는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정 교수께서는 앞으로 좀 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정부 차원에서나 그러한 것을 좀 담아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말은 어떤 정부에 반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정말로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또 5월 당사자가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건의 제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목사님 짧게 질문이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5.18 40년이 지냈는데
어떻게 기념하고 계승할 것인가를 집중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5.18의 5대 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보상, 배상, 기념사업, 정신개선입니다. 세계에서 이만큼 잘된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많이 남았지만은 가해자 증언이 거의 지금 많이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정보부나 보안사나 청와대나 국방부나 경찰서나 이 정보기관에 아직도 국방부에가 문서가 있고 가해자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두환, 일단 추세창, 허상수, 화평, 정호용 재산이 1,000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국 부부대가 흔들고 지금 반민주, 반통일 선동하고 북한선을 조작한 뒤에 한둘이 할까요? 지만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5.18 세력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남에 수백억 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살아있을 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 숫자도 지금 108석이나 됐으니까 정말 말하자면 반일륜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특별법이 지금 말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만델라는 지금 남아공에서는 진실과 화해가 다 이루어지고 많이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규명이 철저하게 되고 가해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감성적으로 우리가 전두환이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 받은 것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거의 사과가 아니에요. 그들이 뭔 짓거리를 했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이것을 우리가 그들이 살아있을 때 밝히자 이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이나 모두 다 운동가들에서 하지만은 민중의 힘으로 이걸 밝히고 지금 여기 국군통합병원에 그때 당시에 권위관으로 있던 교회 장로님도 있어요. 그때 화정동에서 모두 시신 소각한 것도 봤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증언을 안 걸었어요. 예, 그거 내가 제보하란다. 그 다음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미국이 그때 존 위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군대를 요청한다. 뭘 핑계였습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서류 사태를 일으키면은 북에서 내려온다. 북이 남지 말라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작전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존 위컴이 Your request is approved. 귀하의 요청을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정승화 본부에서는 요청했고 미국이 승인했습니다. 승인한 자들이 다시 군대를 돌이키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이 방조 내지는 엄호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철저하게 정보를 좀 내서 요구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료들을 다 좀 빼고 당신들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냐 동맹이냐 이걸 내려달라. 이거를 해야 기념과 개성이 되지 뭐 기념관 짓고 뭐 이건 별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북한 그 반공주의를 재생산하는 자들 아닙니까? 자기들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과 그 자기들의 정보 자료를 공개해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광주의 진상을 가해자들을 조사해가지고 좀 밝혀라. 이것을 제대로 할 때에 기념과 개성이 나는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도청에서 하냐 공립묘에서 하냐 배려이 없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 좀 더 연구하고 5.18 연구소도 좀 연구하고 해가지고 민중들하고 해서 이걸 좀 밝혀내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반통일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 반민주 세력들이 그들이 몇천억 몇백억 갖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안 됩니다. 거기서 돈이 나와갖고 모두 데모도 시키고 모두 그런 거 아닙니까? 광주 운동가들 1000명 돈보다도 정원의 1000억
몰수를 한다든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재산도 몰수하고 이래야 나치 처벌, 전공 처벌한 것 같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5.18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데 정근석 교수님 운동가들 대답해 주십시오. 네, 두 분 말씀 질문 혹시 한 분만 더 질문이나 말씀을 좀 들어보고 다시 발제자 토론자 분들의 마무리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죠. 혹시 더 질문? 예, 저기 장항고 목사님 짧게 해주십시오. 전국화 세계화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추모관이나 기념관이나 자유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부마 항쟁부터 시작이 되고 5.18로 끝나버리는 그런 전시를 볼 때 아까 정근식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우리가 동학까지 1894년 동학으로 3.1운동으로 4.19로 이렇게 좀 역사적인 맥락을 5.18 전시관에서 해 주어야 그 4.3이나 제주도나 경상도나 이렇게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월호의 엄마들하고 강주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서로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연대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전국화에 할 수 있는 또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 분 말씀 질문 들었습니다. 먼저 겸해서 질문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 말씀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근식 교수님께서. 그 세 분 말씀이 전부 다 시사하신 말씀이시죠.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공부는 교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생각을 한 번씩 나누고 하는 것이 가장.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박현석 선생이 토론 내용 중에 그 진실 규명이 안 되어 있다. 또는 사실대로 재현을 하지 왜 사실대로 재현을 하지 않느냐. 이런 옛날에 우리가 이제 5.18 영화에서 처음에 그 꽃잎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영화다라고 했지만 당시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국화나 그 세계화를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실대로 재현을 해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어떤 분이 되면 가서 보고 나를 언급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은 재현이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 역사적인 공감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그런 게 분명히 오랫동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숙제인데 그 숙제를 아주 제대로 잘 보던 측면이 있죠. 그 가해자 조사를 철저히 해라랄지 또는 그 세계의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경험들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세계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랄지 전부 다 100번 지나가신 말씀이고 아까 말씀대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40주년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토론되고 이야기되고 그래야 힘을 받아서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박경석
선생님도 마무리 말씀 겸또 해주시죠. 네, 여러모로 지금 뭐 발표 내용에도 질문이나 저한테 또 자극이 되고 공부를 더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이 왜 증언을 꺼내야 할까 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4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요청은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만들 건가, 뭐 때문에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공식적으로 그런 뭐 요청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아마 지금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시 그 군인들 가해자 조사를 밑에서부터 꼼꼼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쨌든 시민사회가 됐든 의무자들이 됐든 그런 것들의 필요성, 중요성을 좀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게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봉식 대표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에서 5.18이 전국화, 세계화되지 않고 우리 지역 안에서만 우리들끼리만 지고 오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안에서도 또 5.18 이 당사자들과 너무 당사주의에 집착하다 보니 지역 시민들로부터도 또 전국화, 세계화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일어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화, 세계화의 이 과제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이제 80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 소위 불리한 정권들이 있었을 때 워낙 광주가 또 고립되기도 했었고 여전히 광주를 배제 고립의 그런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런 경험들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요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40주년까지를 해오면서 앞으로의 이런 과제를 위해서 이제 전국과 세계화를 위한 이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 과제로 이제 설정이 돼서 오늘 토론 주제도 이렇게 이제 배치되었다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권이 그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뭐 전국회에 나갈 때 애로사항이 많기도 있었죠. 심지어 이번에 행진곡 자체도 못 부르게 했던 뭐 이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의 오편의 세력들을 한편으로 뒤에서 부추겨주고 지원해주고 뭐 이런 상황까지를 봤을 때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그동안에 많이 그런 그 어려움이 있어왔다는 게 사실인데 지금에 와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하여간 민간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와 문화단체와 여러 하여간 민간의 다양한 이런 영역들을 포함해서 또 광주 지방 광역시 지방정부 그리고 또 중앙정부까지 포함해서 5.18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각 부문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이걸 협력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40년 이번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시점부터 이거를 어떻게 정부 세계에 해낼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이런 뭔가 협력과 전략과 실질적인 뭔가 이 어떤 투자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목소리도 제기하고 정책과 실현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여간 지역사회에 여전히 5.18과 관련된 오늘 토론, 원래 토론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5.18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의제들, 담론, 또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방안들, 우리의 과제들 등등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뭔가 분위기, 이런 마련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좀 더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네, 우리 거의 1시간 반 이상 5.18 역사 공동체, 전국화 세계화, 5.18 정신을 어떻게 전국화 세계화할 거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여전히 또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이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첫 번째 40주년 이후 전국화 세계화 전략에 대한 부분은
토론은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정근식 교수님, 류봉식 대표님, 박현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2부는 4시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